우리에겐 환희로 가득 차 있던 2002년 9월 스웨덴의 제3의 도시 말메시의 코컴스 조선소에서는 스웨덴 조선산업의 상징인 1500톤급 겐트리 크레인을 해체한 뒤 한국행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부두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크레인이 한국으로 팔려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당시 스웨덴 국영방송은 장송곡과 함께 크레인의 선적을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도 말매가 울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 크레인은 유럽 조선산업 번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 크레인이 유럽에서 해체돼 한국으로 이송된다는 것은 지난 100여 년간 지속되어 세계 조선산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것도 현대 조선산업 역사가 30여 년에 불과한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굴욕에 가까운 이별로 말매의 눈물이란 닉네임도 이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 분야에 1970년대에 뛰어들어 국책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본 일이라고는 일제와 전쟁 때 일본과 유엔군의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첨단 기술 융합의 조선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숙련공이 곧 성공의 관건인데요. 일제는 중요한 작업에 한국인 노동자를 허드렛 일에만 이용하고 기술을 익히는 작업에서 배제했고 해방 후 조선인 상급 기술자는 단둘뿐이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육성하고자 해양대학을 설립하려는 계획 중에 6.25 전쟁이 터졌고 마침 전쟁 물자를 나르고 유엔군의 선박을 수리해야 했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의도치 않게 조선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 수준은 작은 어선을 건조하는 수준일 뿐이고 한국의 조선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될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철강 강국, 조선 강국으로 이끌고 현재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는 숨은 영웅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2017년에 타계하신 고 김재관 박사님인데요. 부국강병을 위해 공업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비로 장학생들을 대거 세계 곳곳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인재들의 대우는 파격적이었습니다. 70년대 30평형대 주택 기본 제공에 월급은 당시 서울대 교수 월급의 3배로 대통령 월급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미국 직장인들의 월급의 30% 수준 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부터 재련, 재단, 제품까지 철에 관한 모든 공정이 들어간 일관제철을 처음 제안한 것도 독일 유학 시절의 김재관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철강 회사들은 철강을 받아 제품을 만드는 공정만 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원사부터 시작해서 글실로 원단을 만들고 원단으로 옷까지 만드는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모를 가진 철강 회사들은 지금도 세계에 몇 개 없는데요. 일기 설비 규모가 103만 톤이 되는 포항제철소가 이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인천조선기계제작소에 근무하던 당시 능력을 인정받아 잠수정 부서에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목적의 기술 집약 분야라 정보 유출을 극도로 꺼려 한국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분야라고 합니다. 잠수정 설계를 경험하면서 선박 실무를 눈에 익힌 김재관 박사는 사무실에 남아 외부 반출이 금지된 서적을 읽느라 새벽 4시에 퇴근할 정도로 몰두했고 해방 후 1949년 서울대학교 조선항공과 교수로 임용되어 자신이 독학으로 배운 조선공학에 대해 강의하며 자신이 담아둔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전쟁 말미인 1953년에 국비장학생으로 학비가 무료라 고향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독일로가 기초 설계부터 전 과목을 수강하고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귀국한 김재관 박사는 조선업에 대한 기술 습득과 발전성을 익히 알던 터라 청와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언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수출이 증가해 운송량이 많아지면 해상 운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선제적으로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상 운송에 나서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는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올 선박을 대조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폭건으로 잘 나가던 현대 정주영 회장을 불러 배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세계 조선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짓는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후배 양성에 치중하느라 정작 자신의 학위는 신경 쓰지 못해 자신의 제자에게 박사 학위 상장을 수여받았을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업에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김재관 박사로 인해 고부가 가치 조선산업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고 한국 조선업의 미래의 지침까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숨은 영웅들의 노력과 저돌적인 기업이 만나 100년의 유럽 조선을 30년의 한국 조선이 접수한 것입니다. 말매의 눈물이 팔린 값은 단돈 1달러로
이 계약은 한동안 조선업계에서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법률상 효력을 위해 이 같은 값에 팔렸지만 해체와 선적 등은 모두 인수자가 부담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크레인의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 등에 총 2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30년이나 사용한 크레인을 해체, 이전, 재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괜히 고철 덩어리를 비싸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말매의 눈물과 동급으로 크레인을 만들려면 2배의 비용과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밀려드는 수주를 감당하려면 현대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었기에 도크를 새로 짓느니 쓸만한 중고 크레인이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스웨덴의 조선소 측에서 문은 닫았지만 크레인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었고 10년간 방치되어 온 것 치고는 상태가 좋았다고 합니다. 당장 뜯어와서 설치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현대중공업은 판단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으로서는 한참 아래 체급이었던 한국의 조선이 이 크레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잘 활용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미련 없이 줘버리고 그저 처치곤란인 고철 덩어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처리하게 돼서 마냥 좋았을 것입니다. 스웨덴을 떠난 말매의 눈물은 2개월간의 운송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 설치된 이후 새로 태어났습니다. 선박건조 도크에서 블록을 조립할 때만 사용한 이 크레인은 현대중공업 측이 제어장치 등을 신형으로 교체한 뒤 곧바로 시추선과 원유 저장 설비 등 각종 해양 구조물 건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또 1,500톤에 이르던 인장 능력은 2007년 9월 1,600톤으로 업그레이드돼 해양 설비뿐만 아니라 선박 육상 건조에도 눈부신 활약을 보였는데요. 현대가 세계 최초로 땅에서 배를 만드는 육상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형 크레인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배를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거대한 구조물을 물에 띄우는 것도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시 도크가 아닌 땅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배의 각 블록은 700톤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무게를 크레인이 지탱하면서 배를 조립하는 데 성공했죠. 육상 건조 공법에 성공함으로써 도크를 추가로 지을 땅이 없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고민이 해결됨과 동시에 선박 건조 능력이 도크의 제한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LPG선 육상 건조 시 화물창, 총조립 탑재 등의 신공법은 말매의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LPG 화물창의 무게는 1,500톤으로 완성품을 들어 올릴 방법이 없어 말매의 눈물 전에는 어쩔 수 없이 4-5개로 나눠서 배에 얹은 다음 용접으로 이어 붙여야 했습니다. 이어 2009년 4월 1,400억 원을 투입해 완성한 길이 490m, 폭 115m, 높이 13.5m로 축구장 7개 크기의 초대형 도크인 일명 H도크가 완성돼 말매의 눈물 뒤에 같은 크기의 크레인이 한 대 더 설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초대형 선박 및 해양 구조물 건조 작업이 더욱 원활해지고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매의 눈물을 통해 만들어진 선박과 구조물은 2008년 2월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수주한 저장 용량 200만 배럴급의 세계 최대 규모의 VUC 권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포함해 총 82척 825만 8,878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업계 사람들은 말매의 눈물을 싫어합니다. 크레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칭을 싫어합니다. 조선업 패망을 뜻하는 대명사로 조선업이 조금만 삐끗하기라도 하면 무조건 갖다 붙이는 상용어구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을 하는 도시에는 웬만하면 한 번씩 붙여줬을 겁니다. 말매의 눈물 13년 후 한국의 눈물로, 말매의 눈물 그 후 15년 이제 울산의 눈물 되나, 말매의 눈물 마산의 눈물, 결국 주저앉은 골리앗 크레인, 성도에서 그대로 재현. 영원한 잔치는 없기에 사실 두렵습니다. 말매의 뒤를 따라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쯤 되면 말매의 눈물이 아니라 말매의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 조선 3사의 동무대였던 해양 플랜트 시장은 중국과 싱가포르의 추격에 밀리고 있으며 세계 최대 크레인이라는 타이틀은 중국 조선소들이 가져갔습니다. 말매보다 7배 큰 1만 1,000톤급 크레인을 세웠죠. 하지만 조선업계와 정부에서도 말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충분히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양 선박 기술력과 고객 맞춤 서비스로 말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의례적으로 유럽 순방 중 말매를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2018년 유럽 순방 중에 청와대가 예정에 없던 지역 산업시찰 일정을 잡았고 정 실장, 김 보좌관, 윤 수석까지 동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매의 눈물이 서 있던 곳에 54층의 꽈배기 모양의 친환경 아파트인 허닝토르소를 비롯해 지식산업단지와 도심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말매시를 보면 그 당시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는데요.
지금 스웨덴의 말매는 친환경 생명과학 IT 다문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탈바꿈, 생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 기반 도시가 예전의 말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현재의 말매를 통해 미래의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모델을 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에이스의 한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결국 믿을 것은 에이스밖에 없습니다. 조선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전통 강자이자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의 파이팅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